여러분, 공인중개사 제30회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 경록출판사가 내년도 시험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강의 내용 그리고 교재 편집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29회 금년도죠. 2018년 있었던 시험 문제를 몇 가지 분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단원별로 그 분포를 보게 되면요, 총칙에서 10문제입니다. 총칙입니다. 초록색. 그리고 물권에서 14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범위가 넓죠. 다음으로 계약에서 10문제, 민사 특별법에서 6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공지되어 있는 중개사법 시행령 근거에 딱 들어맞게 나온 겁니다. 다음으로 형식적 출제 비율도 예년의 관례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문장 또는 단어를 제시하고 그 중에서 옳은 걸 골라라, 틀린 걸 골라라. 소위 말하는 오지선다 형으로 나오는 것이 40문제 중에서 37문제입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박스형 문제, 이거를 복수답이라고 말합니다. 박스에 묶어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개나 5개의 문장 단어를 섞어 놓고 그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하는 식이죠. 뭐 관계 있는 걸 골라라. 이게 이제 3문제가 나왔는데요. 이상하니 그 수험생들은 이런 문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2개 맞은지 3개 맞았는지 그걸 모르겠다 했는데 3문제, 그러니까 뭐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문제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건데요, 소재별 출제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8회하고 대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문제 중에서 판례 문제가 40문제 중에서 30문제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묻는 말 해가지고 괄호 쳐가지고 견해가 다를 때는 판례 의한다 하는 문제가 30문제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학설 같은 것이 시험에 나왔습니다만 일단은 15회 때 다수설이 한번 시험 나오고 그 이후에는 학설은 출제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실무적인 내용을 문제 삼기 때문에 학자들의 독특한 학설 이런 거는 출제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강의하는 데 있어서도 이 지침은 계속 이어져서 판례 위주로, 견해가 다를 때는 판례가 뭐냐 해서 그 방향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법조문, 용어 또는 기타 서술에 해당되는 것이 1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판례 의한다 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수험생들은 아이고 판례는 어렵다 이러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판례가 전부가 새로운 판례는 아닙니다. 새로 나온 판례는 아니고, 특히 우리 경록이 판례가 좀 많이 수록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부담되기는 합니다만은 강의에서 줄여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데 대부분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100%라고 하면은 안 될 말이고 거의 우리 교재 내에 있는 판례가 출제됐다 하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서는 좀 현실 감각 있게 좀 스토리를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좀 설명하고 결론을 맺어준다면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판례이니까 오히려 흥미롭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록 교재의 강점, 강의 강점은 판례가 비교적 확실하게, 그리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별해서 강의한다 하는 점이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1차 과목이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인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 이렇게 논하져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1차 시험의 부동산학 개론인데 이거는 구태여 말한다면 경제학에 가까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가격 변동, 예를 들어서 도시 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등 개론 문제입니다. 그다음에가 이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 개인 간, 특히 거래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부분, 사법상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부분, 매도인 매수인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부분, 이거를 따른다 그래서 특히 권리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이 되는, 핵심이라기보다도 기본이 되는 과목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처음 얻을 것은 2차 과목을 봤더니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중개실무, 이것도 법이 들어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세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공법이 나와 있어요. 전부 법자가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따라서 2차 시험 과목에서 공부할 때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 중개사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용어나 해석 원리가 민법을 바탕으로 합니다. 두말할 것 없이 부동산 공시, 특히 등기에 관한 것은 민법, 물권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세법에서도 예를 들어서 말하면 거래하고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 세법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부동산 공법, 이거는 사법이고 이거는 공법이기는 합니다만은 그 해석 원리 이런 것들은 민법을 바탕으로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2차 과목이 결과적으로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바탕이 돼가지고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개사 시험 합격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민법 공부가 중개사 공부의 절반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는 걸 알고 또 30회에도 29회와 똑같이 하지 않고 보다 효과적인, 보다 흥미있는 강의 방법을 개발해서 계속 노력할 것을 여러분한테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중개사 시험 개요를 보면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 대비하는데 참고가 되라고 1차, 2차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현재는 하루에 다 끝납니다. 오전, 오후 해가지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객관식 오지 선택형이 되겠습니다. 오지 선택형이 일반적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객관식입니다. 주관식 아닙니다. 그리고 사정 방법은 매 과목 5과목 모두 다 100점 만점입니다. 해서 과목 낙제 과락이 40점인데요. 40점 이상을 맞게 되고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평가라 그 말입니다. 이번 29회 시험에 20만 명 정도가 응시를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이 응시해가지고 내가 되겠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만 맞으면 숫자에 관계없이 합격 사정을 하게 됩니다. 합격증을 손에 쥘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에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원래 특별법 빼고 민법만 얘기하면은 5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총칙, 물론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만 시험 봅니다. 총칙, 여기서 이제 총칙, 총론, 강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법책에서 총칙 그럴 때는 전체 법 중에서 공통적인 내용, 일반적인 내용을 추출해서 얘기할 때 총칙, 그것을 논할 때 총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40문제 중 10문제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물권이 되겠습니다.
물권도 물권 전체에 걸쳐서 적용되는 부분, 다시 말하면 총칙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강론이라 그럴까요? 8가지가 있는데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7가지밖에 안 써놨네요. 왜 그렇습니까? 소위 말하는 질권이라는 게 민법에는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시험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보다 동산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거래 중개를 하는 이런 업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총칙에서는 법률행위 편만, 그리고 물권은 대체로 다 포함되는데 질권이 제외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채권은 사실은 조문수가 제일 많은 부분이에요. 근데 너무 부담이 많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계약법 부분만 시험을 봅니다. 계약법이 뭡니까? 매매다, 임대차, 세내 주는 걸 임대차라 그래요. 그거를, 그 계약을 규정한 부분, 그 부분만 시험을 봅니다. 계약법도 계약 전체에 걸쳐서 적용되는 일반 규정, 총칙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의 내용은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아주 수가 많아요.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서. 그러나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만 시험 보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민법은 이렇게 총칙, 물권, 채권 말고 친족법, 상속법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신분법이라 해서 원칙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법률행위 얘기할 때 혼인이다, 입양이다 이런 용어가 잠깐 나오는데요. 그거는 총칙에서 말하는 법률행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신분법 빼고 재산법 부분만, 그 재산법 일반 규정하고 재산법 부분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토지나 빌딩이나 아파트, 주택을 거래할 때 우리는 재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결혼이라든지 이혼이라든지, 물론 혼인이라고 말하면 입양이라든지 양자들이 있는 거,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민사특별법이 있어요. 앞에서 보니까 40문제 중에 6문제가 민사특별법이었어요. 그런데 민법은 헌법보다 하위법, 법률이기는 해도 아주 기본적인 법입니다. 따라서 1960년에서부터 시행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큰 흐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개정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사회 사정이 아주 급격하게 변동되고 있는데 민법을 기본법이라 해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사회의 변동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즉 부동산 거래하고 관련되는 것은 5가지를 시험해 봅니다. 시험 문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임대차 중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 중에서 주택임대차하고요, 상가건물 임대차를 보호하는 임차인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등기 담보법이라 해가지고 채무자, 돈 꿔 쓰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있어요. 그리고 토지나 일반 주택보다도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아파트와 같은, 또는 아파트형 공장과 같은 다세대 주택과 같은 집합건물, 이것들은 아주 복잡합니다, 소유가. 그래서 특별법으로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래 시행되던 소위 말하는 신탁행위 중에서 명의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갑이 자기 땅을 을명으로 등기를 해놨다. 이랬을 때 그걸 어떻게 규제할 거냐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5가지가 특별법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실제 거래를 따져가면서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경록에서
수험생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교재, 활자로 된 겁니다. 또 하나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재, 특히 기본 교재는 페이지 수도 많고 아주 초심자들한테는 까다롭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쉽게 풀어서 한다고 노력합니다만은 시험에서 나오는 문장에 근사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니, 민법은 왜 그렇게 한국 사람 언어로 표현했는데 그렇게 딱딱하고 이해가 난해하느냐. 그런데 앞으로 그거는 우리 법령을 정비하고 해석을 더욱 정밀하게 해나가는 데 맡기기로 하고, 현재 수준에 있어서는 우리가 강의를 할 때, 특히 강의를 할 때 강의는 기본 교재를 이해하는데 아주 시간을 단축시키고 또 쉽게 이해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렇더라도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예문들, 그 예문대로 용어나 문장 형식을 그대로, 거의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재 편집 내용의 문장을 보면은 첫째 법조문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쓰는 문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판례가 사용하는 문장, 그거를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의 애로사항이 좋다. 그러면은 맨 먼저 기본 교재부터 시작하는 게 원칙인데요. 기본 교재가 있고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동영상 보면서 기본 교재를 다 읽으면서 이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기본 강좌를 동영상 교재와 동시에 보지 않기를 사실은 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제가 권하기는 제 강좌가 한 168강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강좌마다 강좌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들어보면은 새로운 용어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해도 저 뭔가 앞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 흥미만 좀 붙으면 한두 번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 15강이었다. 그러면 15강 동영상을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기본 교재를 정독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독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속독을 해도 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동영상 강좌는 그 편제나 순서가 기본 교재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 점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옛날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어느 부분을 강의하는지 모르겠다 하는데 반드시 강의 명칭에 큰 단원과 적은 단원을 써 놓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강의에 일단 들어가면은 그 전개가 기본 교재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양자를 매치시켜서 공부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조금 특별한 기억을 남게 하기 위해서 단락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화가 가끔 들어있는데 만화가 기억이 신선하고 오래 남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조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용어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래도 용어가 어렵다 하시는 분은 저희 출판사에서는 약 500개 용어를 용어집이라 그래가지고 용어집이 출판되어 있는데 500개 용어를 실제로 동영상으로 해설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판례는 사건 그 자체입니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아닙니까? 판례는 반드시 아주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서로 이익을 다투는 사건, 이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고 아주 문장이 길고 그러는데요. 본문의 내용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와 관련된 적재적소의 관련 판례를 이렇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내용과 관련이어서 실제 거래를 연상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우선 많은 도움하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수많은 판례가 있습니다만은 출제 예상되는 것 위주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럼 뭐가 출제 예상되느냐 하면은 제가 기본 동영상 강의할 때 노란 글씨로 판하고 써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사기강박이다. 사기강박 설명하는 중에 바로 그 부분에서 이런 판례가 있다. 그런 것은 출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개사 시험은 과거에 나왔던 판례가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교재 활용법에 대해서 더 말씀드린다면 단원 맨 말미에 오답 잡기가 있어요. OX.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긴 서술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했는데 꽉 잡히지 않는다 했을 때를 대비해서 오답 잡기, 다시 말하면 OX 문제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왜 그게 맞고 왜 틀린가를 간단하게 해설까지 달아놨어요. 이거를 꼭 숙지하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단원을 이해하는데 아주 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진행되면 단원별 문제를 풀어본다 했는데 이 단원 문제는 기출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 회 문제라고 반드시 기출문제는 거기다가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감도 잡고요. 기출문제에서 나와 있는 판례나 기타 유형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중개사 시험은 아주 창조적인 내용, 새로운 판례 이게 출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상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